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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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기타리스트 이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위기가 굉장히 민망하고 좋네요. 악기 안 메고 무대 서보기는 지금 처음이라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제 음악과 그리고 저도 고향이 대전이거든요. 활동 지금 무대는 서울인데 고등학교까지 대전에서 나왔고 지금 이제 20대 초반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제 활동하는 내역들 그리고 그간 제가 느껴봤던 점들을 좀 여러분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2007년에 음반을 발표했고 그리고 2008년에 제가 재즈 밴드 퓨전 재즈 밴드 스팟라이트라는 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밴드에서 또 앨범이 나왔고 2009년 12월에 2집을 발표했고 올해 또 3월에 또 3집을 발표할 예정인데 조금 딜레이돼서 가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역으로 보통 연주자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수 뒤에서 보통은 이제 백업맨을 하거든요. 뒤에서 이제 가수가 노래를 할 수 있게끔 연주를 해주는 직업을 세션맨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전문 연주자입니다.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어머니랑 둘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 중학교 1학년 때 14살 때죠. 집에서 너무 외롭게 지내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형들이랑 같이 독서실을 다니게 해줬어요. 거기서 기타 치는 어떤 형을 봤어요. 근데 그 형을 보니까 흡사 동물의 왕국의 수컷이 암컷에게 짝짓기 구애를 하듯이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여자친구를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 보면서 저거다, 저게 내 길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타를 잡기 시작했는데 엄마를 설득을 해서 이제 유학 아닌 유학을 갔죠. 서울로 레슨을 주말마다 이제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기타 쳐서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뭐 밴드도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기타를 이렇게 업으로 생각하고 꿈으로 생각하고 연주를 하고 연습을 했었는데 이제 현실을 알게 된 거죠. 22살 나이에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저의 꿈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를 제 자신한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핑계거리였었던 것 뿐이죠. 제가 그냥 세상이 이렇고 저는 지방 출신에 연주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래서 원대한 꿈을 꿉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포장마차를 운영하겠다고 꿈을 꾸고 들어간 데가 청담동의 하자 포장마차라는 데입니다. 거기가 이제 연매출이 거의 중소기업 수준을 웃도는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포장마차 유명한데 거기서 한 1년 정도를 하다가 대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지인 형님이 잡으러 오셨어요. 저를 왜 기술 썩히고 사냐고. 새벽 4시에 짐을 싸들고 대전을 내려왔죠. 대전을 내려온 그때가 2002년도였을 거예요. 2002년도 내려왔는데 처음 오셔가지고 연주를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주를 했죠. 근데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근데 딴 거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딴 거 뭐요? 했더니 폴카를 한번 쳐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폴카가 여러분 기타 한 번씩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쉬운 리듬이에요. 그리고 이성선 기타 교실 14페이지에 나오는 아주 그냥 기초적인 리듬 패턴인데 그걸 못 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거를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이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이런 것도 해야 돼라고 설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연주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를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했죠. 당연히 실력이 안 늘죠. 벌써 머릿속부터 조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손가락들이 안 움직이죠. 음악을 음악으로 듣지를 않으니까요. 단순한 그냥 기계로만 느껴지니까 테크니션인 거죠, 그냥.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고쳐 먹게 된 계기가 그 형님이 언제 그 어느 한 날 소주를 먹는데 너는 왜 이렇게 포장마차를 하려고 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홀어머니 모시고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 되게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기타를 안 느는 것 같아서 그냥 접고 다시 서울 가서 포장마차 일 배워가지고 지방에서 크게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형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니네 어머니가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식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산다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슨 득도한 것처럼. 소주 먹고 득도한 게 처음인데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생각을 좀 더 고쳐 먹었죠. 좀 더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하루 18시간씩 정도 거의 방에서 안 나왔어요. 살다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기회는 누구한테 온다고 하는데 저는 정정하고 싶습니다. 노력하는 자한테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기회가 BMK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가수가 그때 이제 천년 동안도라는 이제 유명한 재즈 클럽에서 그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타 자리가 빈다고 그래가지고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8개월 정도 같이 활동을 하고 방송 활동도 이제 그때 데뷔를 해서 2003년도에 데뷔를 해서 활동을 했는데 리더가 갑자기 저를 자릅니다. 나가라고. 근데 한 번의 교훈이 있으니까 전 당당하게 나왔거든요. 10년 후에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떳떳한 모습으로 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전 제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속 연주자가 이제 연주하는 걸 공연을 가서 보게 됐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쟤보단 내가 난 것 같은데 주위에서도 그러는데 또 소주를 먹었습니다. 형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봤던 거죠, 그 친구를. 근데 그 형님은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연주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네가 그 사람만큼 연주했으면 왜 잘렸냐. 굉장히 두 번째 패닉 상태에 또 빠졌어요. 그 사람 말이 맞거든요. 그 형님 말이 쓰면 맞거든요. 저는 상대적으로 저 친구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제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두 번째 소주 득도를 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하다가 두 번째 또 기회가 왔습니다.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2004년 3월 16일 2004년 3월 16일 날 전화가 왔는데 그 포장마차에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과 이제 연예계 종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를 이쁘게 봐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제가 그때 월급 140만 원 받고 팁을 한 300만 원씩 받았거든요. 다 그냥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농담이고요. 하여튼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이제 저 그때 사는 모습을 보시고 너는 뭐가 하고 싶으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인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저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술도 좀 취했겠지만 내가 지금 T 윤미래라는 가수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제작자가 아니니 내가 어느 날 제작자가 되면 너를 컨택을 하겠다. 정말 전화가 온 거예요. 2년 만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제작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비킴이래요. 그래서 바브리켜? 바비킴이라는 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만났어요. 그게 2004년 6월이었는데 6월 달에 만나서 그 김영을 만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주어졌으니까 제가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세션팀을 조직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4년 동안 한 거라고는 박스 날르고 얼마입니다. 뭐 병 닦고 뭐 이런 거밖에 안 했으니까 연습은 열심히 해서 자신이 있었지만 기반이 없잖아요.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변명만 늘어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를 벌든 뭐를 하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더라고요. 지금도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는 순간에 자신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왔고 살아왔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또 술 얘기를 하네 또. 얼마 전에 아는 형님이랑 맥주를 먹고 있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그 일하시는 분한테 넌 그 일하시는 분이 그 바 있잖아요. 바에서 이제 맥주를 먹고 있었는데 뭐 하신 직업, 그러니까 전공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의상 디자인이래요. 그래서
꿈이 뭐냐 했더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제일모직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벌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해 보였어요.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정말 사람이 꿈꾸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때 꾸는 꿈 말고요, 여러분. 꿈은 24시간 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대 때 꿈이 멋있는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기타리스트는 됐는데 아직 살을 못 빼서 멋있는까지는 못 갔고요. 20대 때는 활동하면서 영화음악 감독으로 데뷔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28살 때 데뷔는 했습니다. OCN의 그녀만의 테크닉이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하나 눈에 그대 보이면 잠깐 감상하실까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아 맑은 햇살이 내게로 와 미소 짓네 내 맘에 그댈 안으면 꿈속을 걷는 것 같아 어둠을 지나 따스한 게 변해 있네. 네, 지금 보신 거는 사실 그 말씀드린 영화는 아니고요. 이거는 최성호 감독님의 기보 테이크라는 영화인데 그 칸 영화제의 독립 영화 부분에서 수상한 나름대로 그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어쨌든 꿈을 나름대로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꿈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 게리모라는 기타리스트 혹시 아세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북 아일랜드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뉴스에 나오는 정도의 명성을 갖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연주를 되게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인데 그걸 보면서 나도 내가 죽어서 MBC 뉴스 데스크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웃긴 얘기지만 하나의 또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적습니다. 32살인데 30대에 또 꿈이 하나 생겼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소소한 이제 목표일 뿐이고 30대의 꿈은 이제 공연 연출하는 연출가가 되는 게 꿈이 또 하나 생겼거든요. 제가 연주 활동하면서 연출도 같이 하는 우리나라 국내 아마 최초 제가 성공을 한다면 1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단언하고요. 노력만 하고 한다면 기회는 언제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11월 달에 혹시 부활 콘서트 있었던 거 아세요? 1월 달에 보컬리스트 콘서트라고 있었던 거 아세요 혹시? 그 두 개 제가 기획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다 극단적이지만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놈도 저같이 미비하게 환경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환경 탓할 거 없고 남 탓할 거 없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신만 있다면 기회는 언제든 오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의 노력이 기반이 된다면 여러분의 꿈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 이태석 신부님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이제 저 어머님 통해서 좀 이렇게 알게 된 분인데 거기에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명언이 나오고 또 하나 제가 또 너무 감명 깊었던 게 그분이 부산에 되게 달동네에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나서 자라셨어요. 그렇게 허름한 동네에서 자라신 분이 대한민국을 정말 아프리카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성지다. 천사들만 사는 나라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저도 외람되지만 자양동의 그 산동네 출신이거든요. 근데 저는 수단까지 못 가겠습니다. 아직 처자식이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이 나라에 힘찬 여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 연주곡 중에 그 어머니란 곡이 있어요. 세상에 어머니 없으신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조금 이따가 이제 멘트는 나올 텐데
조금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24살 때 이제 23살 때 결혼하셔서 24살 때 이제 저를 가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24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 뱃속에 한 4개월인가 5개월쯤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외갓집에서 난리가 났죠. 아기 지우라고 새 출발하라고. 근데 엄마는 이제 그 상태에서 저를 낳아서 키워주셨거든요. 정말 속 많이 썩이고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 제가 20살 때 할 일 없어서 이제 우리 임 대표님 계시는 성심당 옆에 편의점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밤에는 편의점 일하고 낮에는 술 먹고 밤에는 편의점 일하고 술 먹고 맨날 방황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제 생일이 1월 6일인데 1월 6일 날 어머님이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만 원짜리 10장이랑 편지 하나를 봉투에 이렇게 놓고 나가시더라고요. 처음으로 태어나 처음 받은 엄마의 편지였거든요. 거기 글귀가 딱 두 줄이 이렇게 그것도 막 맞춤법 틀려가면서 써놓은 글귀가 있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돌을 던지면 내가 막아줄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면 너무 아프다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 곡 연주로 대처해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연주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이제 기반 사항들이 좀 안 돼 있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연주를 들릴 수 있는 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영상으로 오늘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돼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연주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열과 성의를 다해 목숨을 다해 연주를 하는 연주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